이번에는 그 이현옥 교수님 모시고 또 이제 사회복지라는 좀 생소한 조합,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수님 워낙 유명하셔서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좀 우리 교수님께서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대학교 글로벌영문학과 이현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앞에 김상현 교수님처럼 직접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이 건물에 온 거는 영신 수련할 때만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까지도 제가 서강대에 오게 될지도 몰랐고 몇 년을 드나돌다 보니까 작년에 서강대로 오게 됐는데요. 다 뜻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은 통합적 인간발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공부하는 돌봄, 재생산 문제, 페미니스트 아젠다랑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조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기회를 잡기로 했고요. 네. 네. 자, 그 앞에 이제 저는 사실은 통합적 인간발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김상현 교수님이 작업하신 것처럼 이제 페미니스트 정치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주로 발전 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발전 담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페미니스트 비판들에 굉장히 이제 좀 중점을 둬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통합적 인간 발전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존의 주류적인 발전 모델에 대한 비판, 지금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전인적인 접근, 그러니까 물적인 조건, 정치, 경제 구조, 사회 구조 다 중요한데 영성, 도덕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생태적 접근,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천미바드 소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통합적 생태론. 이것도 지금 앞에 김세현 교수님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읽다 보면 계속 공동체, 연대, 상호 연결, 돌봄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주요 특징이라고 보여진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신학 아니고 가톨릭교회 내부가 아닌 밖의 사회과학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발전 담론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대안적인 발전 아니면 대안적인 사회 변혁, 사회 변화에 대한 담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아주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탈성장 담론이거든요. 디그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딱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인간을 어떤 생태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사회과 구조적인 비판을 당연히 하는데 여기서 이웃보다 인간이 먼저다라는 것 굉장히 유사합니다. 언어 자체는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돌봄을 굉장히 또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돌봄과 연대, 공동체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제가 볼 때 영성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운동 쪽 요즘 사회운동 논의하시는 분들 또 특히 탈성장 쪽도 영성이란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그 스피리추얼이 얘기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디테일은 없어요. 왜냐면 원래 영성을 하던 사람들은 아니니까. 근데 안 거죠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사회과학적 분석의 언어만으로 이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라는 어떤 자각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뭔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성은 교회 영역이라는 느낌도 있고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그래서 사회적 영성이라는 게 그럼 가능한가?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베네딕토 16세랑 이렇게 도덕적 사회적 도덕성 영성을 강조하면서 뭔가 후퇴했다라고 하는데 그 영성을 여전히 가지고 가면서도 구조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답이 없고 일단은 질문으로 던져두고요.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더 잘 아는 돌봄인데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통합적 인간 발전과 돌봄을 검색을 해서 이제 어떤 기사들이 뜨는가 봤더니 이제 뭐 바티칸 지금 이렇게 해갖고 뭐 인신매매 경제에서 돌봄의 경제로 전환하라. 뭐 인신매매 없는 경제가 참으로 사람과 자연을 돌볼 수 있는 경제라고 강조를 하시고 뭐 의료 접근성 떨어지는 불평등 지적하시고 하면서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 인간은 통합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PPT를 여기다 하니까 되게 불편하네요. 네. 다음 보면 발전의 척도는 이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제 앞에서 김상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언어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여기서도 나옵니다. 공동의 집, 지구의 돌봄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뒤에 스메릴 이 교수 수녀님이 평화, 행동, 상호 연결, 돌봄과 같은 단어들이 경제 시스템 제고 과정에 필수 부분이 되어야 된다. 돌봄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딱 느끼셨겠지만 이 돌봄의 층위가 다 달라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굉장히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교회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나?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큰 층위에서는 돌봄을 생태학적 차원으로 이제 천미바드서에서 나오는 지구를 공동의 지구로 보면서 이에 대한 돌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환경에 대한 돌봄 그리고 그게 인간에 대한 돌봄과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은 굉장히 사회적인 것. 그래서 가난한 이들 소외되는 우선적 돌봄을 강조하고 그리고 돌봄이 단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연대성의 표현으로서 돌봄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공동선을 위한 돌봄의 중요성도 나오고 돌봄을 위한 인간 공동체 연대를 강조하고 하는 어떤 경향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거나 한 게 아니라서 사실 교회 내에서 또 어떻게 사회상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돌봄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노동으로서의 돌봄 얘기는 없는데 약간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됐고요. 똑같이 돌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층위에서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 빠져있다라고 하면 노동으로서의 돌봄 얘기 좀 빠져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돌봄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돌봄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들이 있다. 학계에서 지난 50년간. 이 돌봄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정확도군요. 돌봄의 정의를 보면 되게 다양합니다. 지금 정의를 보면 우리의 세계를 유지, 지속, 수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 근데 거기에 활동에 그치지 않고 돌봄은 관계이자 일련의 활동들이며 그 핵심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을 포함하는 성향 또는 존재 방식이다. 메리 데일리는 사회정책학자이고요, 기본적으로. 트론토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돌봄의 윤리를 쓴 윤리학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돌봄이 학계에서 논의되는 방식이 여러 디서플린에서 얘기가 되는데 한 축은 이제 돌봄의 윤리를 둘러싼 논의예요. 윤리학자, 철학자, 정치 사상가 분들이 이제 주로 이쪽으로 논의를 하시고 여기서의 핵심은 상호 의존성에 대한 강조예요. 너무 당연하죠. 인간은 상호 의존적이다. 너무 당연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 이렇게 당연한 것을 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전체 사회과학에서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큰데요. 아까 김상현 교수님 말씀을 하셨겠지만 주류적인 경제학에서 전제하고 있는 대전제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개인이거든요. 독립적인 개인. 그러니까 얘는 항상 사지 멀쩡하고 항상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그 합리적 사고에는 뭐가 있냐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전제가 굉장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되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대전제를 기반으로 많은 논의들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사지 멀쩡한 개인이 아닌 사람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좀 배제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착을 한 거죠. 그 페미니스트 윤리학자들, 정치학자들이. 그래서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주구장창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자유주의적인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비판을 지금 계속 던지고 있고 80년대부터 했고 90년대 이제 논의가 좀 확산됐는데 이제 와서 이제 좀 정치적인 아젠다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돌봄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 것들은 근데 그 논의의 모든 거에는 인간은 상호 의존적이 다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고 되게 간단한 건데 굉장히 강력한 이제 의미가 있고 요게 지금 계속 확장되는 어떤 분위기 사회 번역을 논의할 때 어떤 대안적인 사회 모델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탈성장 담론에서도 뭐 유럽 의회나 이런 데서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할 때도 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 전제가 인간의 상호 의존성.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학자들,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사회정책학자, 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논의를 또 사회학자들이 논의를 많이 이제 하는 축이 뭐냐면 돌봄 노동에 대한 그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요. 돌봄이 중요하죠. 인간의 상호 의존성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돌봄이 수행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활동의 영역들이.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가? 실제로 이 논의는 처음 시작은 돌봄 노동이 아니라 1970년대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가사 노동 논쟁이라고 도메스틱 레이버 디베이트. 그때 질문은 이거예요. 그 70년대 항상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적인 사고들이 막 일어나던 시기잖아요. 이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동력이 뭐냐? 가사 노동, 무급 가사 노동. 여기에 이제 약간 포커스를 맞췄고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스트대로 70년대 언어로 여성 억압의 원인은 무엇인가? 딱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연결이 되죠. 그렇죠? 무급 가사 노동에서 찾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페미니즘이 여러 가지 오명을 쓰고 있지만 사회 구조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불평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무급 가사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의 지점이었고 그것들이 이제 좀 논의가 진행되면서 도메스틱 레이버, 뭐 리프로덕티브 레이버, 재생산 노동, 가사 노동 이런 말들이 많이 쓰였는데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근데 돌봄 노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처음에 돌봄 노동 개념이 나온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활동만이 아니라 원래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지금은 돌봄 노동이 가장 큰 개념으로 쓰이는 추세예요. 예. 근데 이 윤리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돌봄 노동, 돌봄이 가장 큰 개념으로 쓰이고 근데 돌봄 노동이라는 게 되게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 사실 가사 노동자가 모든 것들을 다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이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돌봄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고 그냥 그거는 가사 노동이라고 단순히 불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케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것들이 굉장히 이제 점점 커져서 90년대만 해도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난 한 10년간 지금 거의 케어가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사노동 논쟁에서 이제 그래 여성 억압의 뭐 원인으로 이제 적시가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 가치가 너무 이 사랑의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비가시화되어 있다. 그리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부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요. 한편으로는 뭐 쉬운 방법은 워낙에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제 임금을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무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에 대한 운동들이 막 70년대 막 나와요.
그 외에도 한쪽으로 그러니까 뭐 화폐 가치를 돌봄 노동에 부여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었고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에 반대하고 뭐 서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화폐 가치가 아닌 방식으로 요거를 어떤 식으로든 가치를 인정하게 해서 뭐 국가 정책이 되든 이게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시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데 얘는 돈의 가치가 없어.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가치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그럼 어떻게? 돈의 가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생활시간 조사라는 게 지금은 UN 수준에서도 뭐 넓게 받아들여져서 한국에서도 생활시간 조사를 합니다. 최소한 생활시간 조사를 하면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죠. 뭐 가사노동에 얼마, 뭐 잠자는데 얼마, 공부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하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어떻게 써서 생산활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생산 발전은 다 화폐 가치와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어떤 거를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뭐 그런 뭐 활동들이 있었다. 어쨌거나 비과시화되고 저평가된 사람의 노동을 드러내려는 노력을 굉장히 했고 메커니즘으로 그런 메커니즘도 만들고 뭐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뭐 각종 돌봄 정책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돌봄을 어떤 공적인 영역의 아젠다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사회정책에서 얘기하는 이제 돌봄 레짐, 돌봄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제공이 돼야 될 거에 대한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이를테면 옛날에는 삼각형이었어요. 그래서 국가, 시장, 가족 이렇게 세 주체가 돌봄을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러다가 커뮤니티, 공동체가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돌봄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국가가 되게 조금이고 커뮤니티랑 패밀리가 되게 크다가 이제 조금 바뀌어서 90년대 이후 2000년대부터 갑자기 국가에서 엄청나게 사회 지출을 막 늘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국가의 영역이 조금 커지는 식으로 뭐 변화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봄 레짐이 어떻게 돌봄 레짐이라는 게 돌봄이 어떻게 제공되는가라는 어떤 제도적인 어레인지먼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커뮤니티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도 교회에서는 뭔가 계속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어려운 점은 국가에서 갑자기 뭘 한다고 계속 이제 하면서 위탁 사업 내고 막 하니까 갑자기 위탁 사업을 하시게 되잖아요. 많은 수도회들이 막 그 기관 운영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이나 지지난 정권 때 굉장히 사회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사회운동 안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거는 그렇죠. 사회지출이 늘어나는 건 좋고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던 게 지역에서 원래 활동을 하고 있던 조그만 조직들이 위탁 사업들을 하면서 사실 자기 정체성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쟁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 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한국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2000년대 이후에 사회정책 변화 그냥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60년대, 70년대 경제발전 고도 경제 성장 시기를 거치고 90년대 이후에 이른바 IMF 크라이시스를 거치고 뭐 이제 인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게 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부터잖아요. 근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모든 다이멘션에서 이 정책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인구 가족 정책 되게 많이 나오고 복지 정책도 특히 많이 나오고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사회적 경제 그리고 뭐 이주 문제들이 나오면서 뭔가 경제 정책 말고 사회 정책으로 한국의 어떤 구조를 나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서 좀 눈에 띄는 게 돌봄의 제도화예요.
너무 당연히 잘 아실 것 같아요.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뭐 노인 장기요양법이라든지 장애활동 지원법이라든지 뭐 영유아보호법이라든지 이러면서 갑자기 요양보호사 막 늘어나고 장애활동 보조 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뭐 사회복지사들도 지금 굉장히 숫자 많아졌죠. 그리고 뭐 보육교사도 이렇게 많아지고.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같은 문제예요. 이제 제도화로 돼서 제도화는 좋은 것이지. 돌봄이 눈에 띄지 않았던 것보다는 국가 정책으로 뭔가 얘기도 하고 돈도 많이 풀고 실제로 직장도 생기고 좋은 일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질문은 여기 요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고민은 그거죠. 주구장창 우리 얘기했는데 뭔가 돌봄의 가치 국가에서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제도화돼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냥 안 보이는 가정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로 보면 다 좋아. 지표도 좋아. 돈도 많이 써. 직장도 늘어나고 뭐 좋아라고 하는데 뭔가 지금 이렇게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되는 어떤 국가에서 돈을 많이 써서 돌봄 제도화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임금 돌봄 시장을 확대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스스로의 고민들이 지금 좀 있거든요. 여성단체 같은 경우들은 경제위기 이후에 뭐 많은 여성단체들이 이 사회복지 예산 늘리는 정책을 되게 많이 지지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당장 실업 늘어나고 뭐 빈곤이 확산되는데 거기서 대한 솔루션으로 그래 그 여성들이 중산층이 아니죠. 중년 여성들이 당장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돌봄 좋다. 지원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은 사업들을 같이 했는데 지금 20년 지났는데 생각한 그 모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질문들이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 몇몇 여성 단체들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죠? 지난 5년간 무슨 요양보호사 노조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돌봄 노동자 노조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 아젠다를 쭉 밀고 나갔는데 계속 작업을 하다 봤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닌 건가?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여전히 제도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여전히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동자로 인정을 받아서 뭔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들이 그 제안했던 많은 부분들이 제도화될 때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도화되는 시점에.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얘기를 너무 빨리 끝내나요? 네. 그 제도화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 뭘까? 아까 좀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이건 사실 저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한 2000년대 이전, 그러니까 돌봄의 제도화 아니면 사회복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하면 그 교회 역할이라고 되게 분명했거든요. 공백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우는 것만으로 굉장히 급급했던 거죠. 근데 뭔가 지금 다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20년간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을 하는 게 국가 정책과 떨어뜨려서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황 어떻게 아까 위탁 문제 관련해 갖고 이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고 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신지 사실은 좀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근데 지난 정권까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지금 다 깎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제도의 포섭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되게 배부른 얘기가 된 거죠. 그 예산이 이렇게 깎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돌봄 레짐을 생각을 할 때 어떤 돌봄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 여태까지는 이제 기관 중심, 기구 중심 국가, 시장, 공동체 그 안에서 특정 기관들이 이제 돌봄을 수행해 왔던 거죠. 그러면 이 방법
이 방법 맞나? 라는 고민들을 조금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시설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시설을 운영을 해왔던 맥락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전환이 가능하지? 라는 고민들. 근데 그냥 전환, 제도적인 전환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통합적 인간 발전 논의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통합적 인간 발전과 함께하는 돌봄의 모델은 무엇인가, 그런 사례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몇 가지 토론의 지점들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통합적 인간 발전 논의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논의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돌봄은 인간의 의무이자 권리이다라고 했을 때 착취하지 않는 돌봄 노동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고민. 그리고 아까 이제 또 김상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시혜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다 좋은데 뭐 통합적 인간 발전 다 좋고 뭐 돌봄 다 좋은데 시혜적인 태도로 하지 않는,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상호 연결하는 어떤 되게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돌봄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고민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돌봄의 시대잖아요. 돌봄이 옛날에는 공공성과 굉장히 지난 정권까지 연결이 돼 있었는데 지금 돌봄은 약간 AI가 하고 요즘 돌봄은 돈 많이 들여서 발리 가서 명상하고 뭐 이런 돌봄이거든요. 이 돌봄 힐링 비즈니스가 되게 커지고 있는데 나를 돌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취미가 있고 어떤 영성에 대해 살짝 영성으로 살짝 다시 돌아가는 문제인데 나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돌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나만 돌보잖아요 지금. 나만 돌보죠. 나를 돌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돌봄 있죠. 그러니까 영성도 시큐어하면서 사회 구조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이나 비판도 놓치지 않는 어떤 거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탈성장 얘기나 이제 돌봄 얘기하면 그 사회단체들도 그렇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겠습니까? 교수님, 해외에 어디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지금 다들 지금 논의만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의를 하는 거는 그만큼 어떤 크라이시스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가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스템, 복지 국가, 저희가 아는 한 제일 지금 좋은 어떤 구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45년 이후에 이만한 지금 설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게 지금 뭔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새로운 거는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는 시기고 그래서 모두 뭐 다른 어떤 전환 담론도 얘기하고 탈성장 담론도 얘기하고 거기에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 뭐 생태적이고 돌봄 얘기 나오고 연대 나오고 근데 저희는 이 좋은 말들은 다 안단 말이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2군데 정도 사례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2군데를 좀 뽑아봤어요. 한 군데는 제가 원래 원주에서 재직을 했었는데 이제 지학순 주연님 말씀도 나오고 이제 무의당학교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전통이 아직 원주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지역은 이제 충남 홍성 풀무학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58 홍동마을이라고 있는데 58년에 풀무학교라는 이제 농업고등기술학교가 생겨요. 근데 거기가 그냥 맥락 없이 생긴 게 아니라 약간 무교회 전통이 있고 저는 사실 무교회 전통이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가서 만나보는 사람들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냥 사회운동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자체가 되게 오랫동안 유기농 농업을 하고
그 지역인데도 젊은이들이 되게 많아요. 농사를 지으러 다시 오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뭐 사회 구조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 사람들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 모였지 싶을 정도로 그 분석력이 일단 있고 근데 자기가 뭘 하면서 사는지 아는 사람들 같은 느낌?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게 최근에 다큐멘터리로 나왔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3일러 이 동네 사람들이 사는 법 해서 근데 거기서는 이제 자발적 가난을 얘기를 해요. 막 사회에서 뭐 광고회사도 다니고 막 하다가 어떤 자기 삶의 전환점을 맞아서 꼭 종교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떤 영성과 연결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으로 오기를 결정하고 자기 삶의 방식을 매우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돌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의 사람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보살피는 게 되게 좀 당연한 어떤 문화가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해서 자주 내려가는데 학교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프리모 학교 그리고 커뮤니티 사람들 모여서 계속 토론하고 모여서 토론할 때도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이제 그 어떤 종교에 딱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계속 확인을 하고 너는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면 조금 한번 사례로 얘기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자들이 논의했던 것과도 좀 다르고 생태학자들이 논의했던 것과도 좀 다르고 굉장히 독특한 전통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하나는 원주인데 원주는 홍동만큼 그 흐름이 잘 연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많이 흩어졌어요. 근데 약간 지학순 주교님 계실 때 논의들을 좀 보면 약간 가깝다. 그 통합적 인간 발전과 돌봄 논의를 하기에 적절한 사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혹시 나중에 뭐 관련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